요즘 정말 여기저기서 파업 소식이 끊이지 않네요. 특히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그냥 한 회사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더 큰 변화의 시작, 우리 산업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터져 나오는지, 그 배경에 있는 노란봉투법 이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파업의 물결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노동계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그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게 국무회의 통과하고 시행 시점까지 딱 정해지면서 노사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바꿨고 또 그 변화가 어떻게 지금의 이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파장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노란봉투법. 이름은 참 익숙한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파급력이 큰 건가요? 핵심적인 변화가 뭘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노조가 합법적으로 그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임금이나 뭐 근로조건 이런 거에 좀 한정됐었잖아요. 그쵸. 임금 협상 결렬되면 파업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는 법에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경영상의 결정이요? 그게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아주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나 사업 통폐합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자산 매각 아니면 뭐 기업 합병 같은 아주 중대한 경영 판단까지도 노조가 이거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 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상 기업의 어떤 고유한 경영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죠. 기업의 큰 결정 하나하나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원청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바로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투쟁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배소까지요? 그럼 조합원들은 파업 참여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크죠. 파업에 대한 책임 부담이 줄어들고 파업 명분은 넓어지고 상대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지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 힘이 너무 강해져서 교섭력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을 느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법 개정의 여파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역시 현대차네요. 7년 만에 파업인데 요구사항 보니까 임금 인상폭도 크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네, 현대차의 경우 물론 임금이나 성과급 요구는 뭐 전통적인 노사의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정년 연장 요구예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받는 시점이랑 맞춰서 최장 만 64세까지 늘려달라는 건데, 이게 과거 임단협 테이블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요구였거든요. 회사는 지금 전기차 전환기다, 관세 리스크다, 어렵다고 하는데 노조는 역대급 영업이익 냈으니 보상해달라, 이런 거고요. 근데 정년 연장은 좀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요? 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이건 정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 노조는 이걸 교섭 요구안에 넣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조가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서 이런 회사의 장기적인 인력 구조나 심지어 사회적 의제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법이 이 경영 판단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니까
노조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자동차 산업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선업계도 지금 시끄럽던데요.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미포조선 합병 발표하니까 바로 공동파업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례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그 조선업 부흥 정책, 메스가라고 하죠. 거기에 대응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병을 결정한 거고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하지만 양쪽 노조는 이 합병 결정 자체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바로 공동투쟁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큰 전략적 결정 자체를 문제 삼아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합병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마저 노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겠는데요? 기업 경영하기가? 네, 그렇죠. 한국 GM 사례도 비슷합니다. 유휴비지나 서비스 센터 매각 같은 자산 처분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산 매각까지요? 이건 정말 회사의 고유 권한 같은데. 네, 이건 역시 자산 매각이라는 명백한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전선인 거죠. GM, 광주 글로벌모터스 사례는 더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 노조는 은행 대출 상환 방식 같은 아주 세부적인 재무 관련 결정에 반발하면서 올해만 벌써 9차례나 파업을 했어요. 아니, 대출 상환 방식 때문에 파업을 9번이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캐스퍼 생산량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정말 경영활동 하나하나가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예전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이게 근데 대기업 직접 고용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들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이랑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심지어 그룹 회장까지 고소했다고요? 이건 정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핵심 변화,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책임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거죠. 법 개정 전에는 사실상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청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겠네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건설노조가 SK 에코플랜트가 짓는 아파트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의 하도급 업체 고용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해당 현장이나 시공사가 아니라 SK그룹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벌이고 있어요. 아예 그룹 본사 앞에서요. 네, 이것도 결국 원청, 더 나아가 그룹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인데 기업 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건설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현장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도 총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은행 파업이라니. 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9월 말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찬성률이 94.8%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만약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시중은행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멈춰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주 4.5일제, 정년 연장, 만 65세, 임금 인상 등인데 제조업 노조 요구랑 상당히 비슷해요.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이 금융권까지요? 이야,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소위 화이트칼라 영역까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같은 이슈가 확산되면서 노사교섭의 난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특정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방증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임금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청노조는 원청을 직접 압박하고요.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노조 전성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사회 시스템 마비 가능성입니다. 현대차 파업은 즉각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수많은 협력업체에 영향을 주죠. 조선업 파업은 수주나 인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요. 만약 금융권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 창구 업무 마비는 기본이고 대출 심사, 기업 자금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되면 실물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개인들 금융거래도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 아까 HD현대 마스카 대응처럼 국제 협력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대외 신뢰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만약 삼성전자 같은 우리 IT 반도체 산업으로까지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아, 그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요. 국가 핵심 산업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네요. 대통령이 노조 위원장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서 노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과정에서 그토록 우려했던 지점들, 경영권 침해나 파업 조장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파업 명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이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을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기업 활동 위축되고 투자 심리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탈코리아의 현상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네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하나가 가져온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과 속도가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노사관계의 지형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사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노동권과 경영권, 그리고 국가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